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보이는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갤러리 아르누보의 지하 작업실은 지상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귀퀴한 곰팡이 냄새와 톡 쏘는 바니쉬 향이 뒤섞인 이곳에서 한서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캔버스 위로 붓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끝 마치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내는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교하고 신중했다. 훼손된 17세기 유화의 색감을 되살리는 작업은 단순히 물감을 터치라는 것이 아니라 화가가 남긴 세월의 흔적과 그 안에 담긴 영혼까지 복원해내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었기에 그녀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서윤은 외부의 소음을 완벽히 차단한 채 오로지 눈앞의 그림과 대화하고 있었지만 이 고요함은 곧 닥쳐올 폭풍전야와도 같은 불안한 정적임을 그녀 자신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작업실의 육중한 철문이 날카로운 소음을 내며 열리자 정적은 산산조각 났고 서윤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지만 그녀는 붓을 멈추지 않은 채 작업에 몰두하려 애썼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작업실의 시멘트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고 그 소리의 주인은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이복 동생인 한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지수는 명품 향수 냄새를 풍기며 서윤의 등 뒤에 섰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언니의 낡은 작업복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녀는 서윤이 밤새워 복원한 그림이 마치 자신의 공로인 양 갤러리 관장에게 보고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 지하 생활자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했다. 한지수는 서윤의 어깨를 툭 치며 거만한 목소리로 어머니가 본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는데 그 말투는 가족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인을 호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서윤은 천천히 붓을 내려놓고 기름 묻은 앞치마를 벗으며 지수를 응시했는데 차분하게 가라앉은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쉽사리 읽어낼 수 없는 차가운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지수는 서윤의 그 무심한 듯한 태도가 거슬린다는 듯 혀를 찼지만 서윤은 동생의 도발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서윤은 묵묵히 손에 묻은 물감을 닦아내며 오늘 저녁 식사가 단순히 가족끼리의 오붓한 만남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또다시 뒤흔들 거래의 장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성북동에 위치한 한 회장의 저택은 겉보기에는 고풍스럽고 위험 있는 대저택이었지만 서윤에게는 그저 숨막히는 감옥이자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일 뿐이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는 계절 탓이 아니라 이 집안을 지배하고 있는 냉혹한 위계질서와 탐욕 때문이었고 정원사들이 깎아놓은 나무조차도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무표정한 가사 도우미뿐이었고 서윤은 익숙하게 거실로 향하며 마음속에 단단한 벽을 세웠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소파에 앉아있는 새어머니 최 여사는 마치 여왕처럼 우아한 자태로 차를 마시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날카로웠다. 최 여사는 서윤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본론을 꺼냈는데 그것은 예상대로 결혼에 관한 이야기였고 상대방에 대한 설명은 기가 찰 정도로 모욕적이었다. 그녀가 내민 사진 속 남자는 재계에서 악명 높은 소문이 무성한 인물로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얼굴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유령 같은 존재였다. 최 여사는 상냥함을 가장한 목소리로 이것이 가문의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며 서윤이 이 집안에서 밥값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다. 말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늙고 병들었거나 성격적 결함이 심각하다고 알려진 남자에게 서윤을 팔아치워 사업 자금을 융통하려는 추악한 매매혼 제안이었다. 서윤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최 여사가 말하는 상대방의 조건들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분석했는데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사고로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이거나 혹은 끔찍한 화상을 입어 가면을 쓰고 다닌다는 괴소문의 주인공이었다. 심지어 전처들이 의문사를 당했다거나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흉흉한 이야기까지 돌고 있었기에 정상적인 부모라면 결코 자신의 딸을 보낼 리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분노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대신 오히려 입가에 희미하고 냉소적인 미소를 띄웠는데 이는 최 여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서윤은 이 결혼이 자신에게 지옥이 될지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감옥을 탈출할 열쇠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최 여사는 서윤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인 듯 목소리 톤을 높이며 상대방 집안에서 요구한 까다로운 조건들과 예절 교육 일정에 대해 떠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윤이 지수 대신 희생양으로 선택된 것에 대해 안도감을 감추지 못하며 만약 이번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갤러리 지하 작업실마저 폐쇄하고 지방의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서윤은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시며 최 여사의 협박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내일 있을 맞선 자리에 대한 치밀한 시뮬레이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었고 단지 그 남자가 자신의 이용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결혼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고 그 순간 거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최 여사와 지수는 서윤이 울며 불며 매달리거나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했기에 그녀의 너무나도 담담한 수락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윤은 그들의 당혹감을 즐기듯 가볍게 목례를 하고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는데 계단을 밟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전과는 다른 무게감과 결의가 실려 있었다. 방으로 들어온 서윤은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정원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파멸로 가는 길일지라도 적어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파멸이라면 후회는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옷장을 열어 내일 입고 나갈 옷들을 고르기 시작했는데 화려하고 세련된 명품 드레스 대신 촌스럽고 유행이 지난 정장과 두꺼운 뿔테, 안경을 꺼내 들었다. 서윤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질끈 묶고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을 비춰보며 이 모습이 내일 맞선 장소인 롯데 시그니엘 호텔의 화려함과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될지를 상상했다. 그녀의 목표는 상대방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여 이 결혼이 파토나는 것이었지만 만약 그 남자가 외모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일말의 호기심도 가지고 있었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내일 마주칠 미지의 존재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태풍의 눈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서울의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호텔의 로비는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들의 전유물과도 같은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는데 한서윤은 그 화려한 공간에 지극히 이질적인 존재로 등장했다. 그녀는 일부러 펑퍼짐한 회색 정장 바지에 목까지 올라오는 촌스러운 블라우스를 입고 두꺼운 뿔테 안경으로 미모를 완전히 가린 상태였기에 호텔 직원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하지만 서윤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했는데 그녀의 곧은 등과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는 허름한 옷차림으로도 감출 수 없는 기품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최악의 인상을 심어주고 거절당함으로써 계모가 꾸민 정략 결혼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약속 장소인 프렌치 레스토랑 스테이의 프라이빗 룸 앞에 도착한 서윤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문 너머에는 소문대로 휠체어를 탄 노인이거나 성격이 괴팍한 중년 남자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서자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압도적인 전망이 펼쳐졌고 그 중심에 앉아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예상과 달리 그는 휠체어에 앉아있지도 않았고 굽은 등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딱 벌어진 어깨와 완벽한 핏의 슈트를 입고 있어 서윤은 순간 자신이 방을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강렬한 위압감을 느꼈는데 그는 소문의 주인공이 아닌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한성그룹의 젊은 총수 강민혁이었다. 강민혁의 눈동자는 마치 심해처럼 깊고 차가워서 마주하는 사람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했고, 서윤은 그 강렬한 시선 앞에서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는 서윤의 촌스러운 차림새를 보고도 비웃거나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띠고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자신이 예상했던 쉬운 상대가 아님을 직감했고, 머릿속으로 빠르게 상황을 재구성하며 경계태세를 갖췄다. 소문 속에 늙고 병든 회장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는 맹수 같은 기운을 뿜어내는 젊은 지배자가 앉아 있었기에 서윤의 계획은 시작부터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민혁은 맞은편 의자를 권하며 정중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실린 목소리로 앉으라고 말했고, 서윤은 뻣뻣하게 자리에 앉아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그의 외모와 배경에 압도되어 수줍어하거나 환심을 사려 노력했겠지만, 서윤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탐색하고 있었다. 민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서윤에게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으로 나왔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는데, 그의 말투는 비난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에 가까웠다. 서윤은 거짓말을 꾸며대는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경위와 상대방에게 거절당하기 위해 일부러 연출한 상황임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서윤의 솔직한 대답을 들은 민혁은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유쾌함을 발견한 사람의 웃음이었다. 그는 서윤이 쓰고 있는 도수 없는 안경과 헐렁한 옷 속에 감춰진 그녀의 진짜 모습과 지성을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이다. 민혁은 턱을 괴고 서윤을 바라보며 자신 역시 집안 어른들의 성화에 못 이겨 나온 자리였지만 이제야 비로소 흥미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은 순종적이고 멍청한 인형 같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똑똑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고 고백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서윤은 민혁의 예상 밖의 반응에 당혹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묘한 해방감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단순히 외모나 배경만 보는 속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깨달았고, 그와의 대화가 마치 고도의 심리전처럼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인지했다. 민혁은 서윤에게 미술보건 전문가로서의 경력과 그녀가 겪고 있는 가족 내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미 조사한 듯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는 서윤이 가진 재능이 썩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암시했다. 식사가 나오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는데, 그것은 남녀 간의 설렘보다는 거대한 계약을 앞둔 비즈니스 파트너 간의 탐색전에 가까웠다. 민혁은 서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 즉 그룹 내의 경영권 분쟁과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세력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며 위장결혼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서윤은 그의 제안이 위험천만한 도박임을 알았지만 지옥 같은 본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만약 자신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냉철하게 되물었다. 민혁은 서윤의 당돌한 질문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 즉 자유와 복수, 그리고 그녀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약속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이것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의한 전략적 제휴임을 명확히 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그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롯데 시그니엘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전쟁과 그 속에서 피어날 미묘한 감정을 예감했다. 강민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한서윤 앞으로 밀어주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혼인서약서가 아니라 마치 기업 간의 합병 계약서처럼
치밀하고 냉정한 조항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배우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안주인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간에 떠도는 자신의 신체적 결함이나 기이한 성벽에 대한 소문들은 정적들을 안심시키고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풀린 연막 작전이었음을 털어놓으며 그는 서윤의 눈을 주시했다. 민혁은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을 속삭일 연인이 아니라 이 사회의 늙은 늑대들을 견제하고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냉철한 전략적 동반자임을 강조했다. 서윤은 서류를 집어들어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는데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래된 고문서를 복원할 때처럼 진지하고 집중력 있어 보였으며 감정의 동요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계약 조건은 파격적이었는데 2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대가로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액의 위자료와 갤러리 운영권, 그리고 완벽한 신분 세탁을 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보며 금전적인 보상 외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조건은 따로 있다고 단호하게 말해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한성그룹이 소유한 미술관의 지하 수장고에 보관된 미공개 고미술품들을 자유롭게 복원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전권을 요구했는데 이는 돈보다 자신의 커리어를 중시하는 그녀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민혁은 서윤에 당돌하면서도 품격 있는 역제안에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고 펜을 들어 그 자리에서 서윤이 요구한 추가 조항을 계약서 여백에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그는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서윤의 대담함과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고 이 여자라면 그룹 내의 복잡한 권력 다툼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두 사람은 최고급 샴페인 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건배를 했는데 쨍하는 못맑은 소리는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이 체결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민혁은 서윤에게 내일부터 당장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 신변 정리를 도울 것이라고 통보하며 그녀가 이제 더 이상 한씨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아닌 한성그룹의 예비 안주인임을 상기시켰다. 호텔을 나선 서윤을 태운 검은 세단이 성북동 저택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억지로 떠밀려 나온 도살장 같았던 맞선 자리가 이제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기회의 장으로 변모해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날카로운 지성을 떠올리며 그가 단순한 돈줄이 아니라 자신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위험한 남성임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어둡고 스산했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뜨거운 야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다가올 폭풍을 준비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는 최 여사와 한지수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희희낙낙하고 있었는데 그녀들은 서윤이 울면서 들어오거나 처참하게 거절당해 돌아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최 여사는 서윤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비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주제도 모르고 나갔다가 꼴 좋게 쫓겨난 것이냐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지수 역시 옆에서 거들며 언니 같은 촌스러운 여자가 감히 대한민국 상위 1%의 자리에 낄 수나 있겠냐며 낄낄거렸는데 그들의 태도는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들의 조롱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가방을 내려놓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전과 달리 서늘한 기백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입을 열어 결혼이 성사되었음을 알렸고 그 순간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으며 최 여사와 지수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들은 서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상대방인 강 회장이 정말로 판단력이 흐려진 노망난 노인네이거나 심각한 변태일 것이라고 제멋대로 단정지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최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대단한 강 회장이 정말 너 같은 것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냐고 되물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서윤은 그들의 오해를 굳이 정정해주지 않은 채 그렇다고 짧게 대답하며
오히려 그들이 상상하는 끔찍한 괴물에게 팔려가는 척 연기함으로써 그들의 방심을 유도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한 회장의 저택 앞은 한성그룹 비서실에서 파견된 수십 대의 검은 세단과 경호원들로 인해 일대가 마비될 정도로 소란스러웠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수행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서윤의 짐을 챙기고 그녀를 모실 준비를 하는 광경은 마치 여왕의 행차를 방불케 했다.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온 최 여사와 지수는 대문 앞에 도열한 고급 차량들의 행렬과 서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경호원들의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단순히 돈 많은 졸부에게 시집가는 줄 알았던 서윤이 실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고 공포에 질린 눈빛을 교환했다. 서윤은 낡은 캐리어 하나만을 든 채 현관을 나서며 지난 20년간 자신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저택을 뒤로하고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그녀는 경호원의 안내를 받아 리무진 뒷좌석에 오르기 전 멍하니 서 있는 계모와 이복 동생을 향해 마지막으로 짧은 눈인사를 건넸는데 그것은 작별 인사가 아니라 선전포고에 가까웠다. 차문이 닫히고 부드럽게 출발하는 리무진 안에서 서윤은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며 이제 다시는 과거에 약해 빠진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강민혁이 보내온 짧은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전쟁터로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파트너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서윤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성북동 저택에서 시작된 악의적인 소문은 마치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청담동 사모님들의 입을 타고 강남 일대의 사교계로 퍼져나갔는데 그 내용은 한서윤에 대한 인격살인이나 다름없었다. 최 여사와 한지수는 자신들의 질투심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서윤이 돈에 눈이 멀어 늙고 병든 변태 성욕자에게 스스로 몸을 팔았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말을 꾸며냈다. 그들은 미용실과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은밀한 목소리로 서윤이 밤마다 괴기스러운 노인의 수발을 들며 끔찍한 학대를 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낄낄거렸다. 사람들은 그 자극적인 소재에 열광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직접 본 것처럼 부풀려 이야기했고 서윤은 어느새 돈을 위해 영혼까지 팔아치운 타락한 여자로 낙인 찍히고 말았다. 소문은 갤러리 아르누보의 직원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가 서윤이 출근하는 길목마다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뒤따랐는데 그것은 명백한 조롱과 경멸이었다. 평소 서윤의 뛰어난 복원 실력을 시기하던 동료 큐레이터들은 잘 되었다는 듯 탕비실에 모여 앉아 그녀의 불행을 안주 삼아 씹어댔고 마주칠 때마다 노골적으로 코를 막거나 피하는 시너실했다. 그들은 서윤이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는 것을 두고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것이라 단정 지으며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늙은 남자의 비위는 어떻게 맞추냐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서윤은 그들의 유치한 괴롭힘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 채 묵묵히 캔버스 앞을 지키며 자신의 할 일에만 집중할 뿐이었다. 한지수는 갤러리에 나타나 서윤의 작업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책상 위에 놓인 복원 도구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는 패악을 부렸다. 그녀는 서윤이 재벌가로 시집간다는 사실에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었기에 어떻게든 언니의 길을 꺾어 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광기에 사로잡힌 악녀와도 같았다. 지수는 바닥에 흩어진 붓들을 하이힐 굽으로 짓밟으며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결국은 휠체어 미는 간병인 신세일 뿐이라며 독설을 퍼부었다. 서윤은 망가진 도구들을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지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나가달라고 말했는데 그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지수는 서윤의 태연한 반응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그녀의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들었지만 서윤은 순식간에 지수의 손목을 낚아채며 제지했다. 서윤의 악력은 예상외로 강해서 지수는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서윤은 낮은 목소리로 더 이상 예전에 당하고만 있던 언니가 아니니 행동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지수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고 씩씩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언젠가 내 그 오만한 콧대를 꺾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작업실을 뛰쳐나갔다. 홀로 남겨진 서윤은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심호흡을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수와 계모를 향한 복수의 칼날이 서늘하게 갈려 있었다. 한편 강민혁은 집무실에 앉아 비서실장이 보고하는 한서윤에 관한 악성 루머들을 전해들으며 펜을 딱딱거리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겉으로는 무심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벌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가 그런 저급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서윤이 그 상황을 묵묵히 견디고 있다는 점에 더 큰 흥미와 동시에 묘한 분노를 느꼈다. 민혁은 당장이라도 나서서 그 입방아를 씻는 인간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지만 서윤이 보여줄 반격의 카드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짐짓 모른 척 관망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 시련이 서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재련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민혁은 창밖으로 펼쳐져온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며 며칠 뒤 열릴 예정인 갤러리 아르누보의 연례자선 경매 행사를 떠올렸는데 그곳이 바로 서윤과 자신이 화려하게 등장할 무대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이번 행사에 메인 스폰서 자격으로 참석할 것이니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었다. 그날 밤 파티장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하는 처형대가 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자신과 서윤이 서게 될 것이었다. 민혁은 서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수모가 클수록 나중에 그녀가 얻게 될 승리의 쾌감 또한 배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잔인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셈이었다. 갤러리 관장은 이번 자선 경매 행사가 갤러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전 직원에게 비상령을 내렸고 특히 VIP 고객들을 맞이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서윤에게만은 행사 당일 눈에 띄지 말고 창고 정리나 하라며 노골적으로 따돌림을 조장했는데 이는 최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였다. 서윤은 관장의 부당한 지시에도 별다른 항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날이 바로 자신이 이 갤러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날이 될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다. 그녀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민혁이 보내준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들을 확인하며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비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행사 당일이 다가올수록 갤러리의 분위기는 점점 더 들뜨고 부산해졌지만 서윤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때를 기다렸다. 지수는 서윤에게 행사장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내심 그녀가 촌스러운 꼴로 나타나 망신을 당하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 오늘 밤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을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그들은 서윤을 비웃을 준비를 마친 채 샴페인을 터뜨렸다. 서윤은 그들의 비웃음을 등 뒤로 흘려보내며 작업실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녹음기와 증거 자료들을 챙겨 가방에 넣었는데 그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할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이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고 갤러리 아르누보는 화려한 조명과 꽃장식으로 치장된 채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는데 입구부터 늘어선 취재진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는 수수한 차림으로 출근했지만 가방 속에는 민혁이 선물한 드레스와 구두가 들어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림보다는 차가운 이성으로 박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이 지나면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뒤바뀔 것임을 예감하며 마지막으로 작업실의 불을 끄고 나갔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이제 곧 시작될 연극의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갤러리 아르누보의 메인 홀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최고급 샴페인과 보석들이 뿜어내는 빛으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 유명 예술가들이 한데 모여 인맥을 과시하고 서로의 탐욕을 우아한 대화로 포장하는 이 자리에서 한지수는 주인공이라도 된 양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사이를 누비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경매에 출품된 메인 작품이 마치 자신의 안목으로 발굴된 것인 양 떠벌리고 다녔지만 사실 그 작품의 진가를 알아보고 복원해낸 것은 지금 구석진 자리에서 샴페인 서빙을 돕고 있는 한서윤이었다. 갤러리 관장은 최 여사의 사주를 받아 서윤에게 직원 유니폼을 입히고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함으로써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이복 동생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려 했다. 최 여사는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가증스러운 자유로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갤러리의 발전을 위한 건배 제의를 마친 뒤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큰딸인 서윤의 결혼 소식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최 여사는 서윤이 집안의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해 몸이 불편하고 나이 많은 재력가에게 시집을 가기로 결심했다며 거짓 눈물을 훔쳤고 이는 좌중의 동정심과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했다. 사람들은 서윤을 힐끔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눈빛은 희생양을 바라보는 값싼 동정 내지는 돈을 보고 늙은이에게 팔려가는 속물에 대한 경멸로 뒤섞여 있었다. 서윤은 쟁반을 든 손에 힘을 주어 떨림을 억제하며 그들의 모욕적인 시선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는데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지수는 서윤에게 다가와 샴페인 잔을 일부러 엎지르며 어머, 언니 미안해라며 비아냥거렸고 주변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킥킥대며 서윤의 굴욕을 즐겼다. 지수는 넘어진 서윤을 일으켜 주기는커녕 더러운 걸레라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칠칠맞게 굴지 말고 어서 닦으라고 소리쳤는데 이는 명백한 하대였다. 서윤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주우며 지금 이 순간을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해두겠다고 다짐했고 시계를 확인하며 약속된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았다. 바로 그 순간 갤러리의 거대한 양문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행사장 입구를 지키던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길을 터주는 소란이 일어났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리자 그곳에는 수십 명의 수행원들을 대동한 채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는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강민혁이었다. 그는 소문 속의 휠체어를 탄 노인도 아니었고 병약한 환자도 아니었으며 런웨이를 걷는 모델보다 더 완벽한 슈트핏과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지닌 젊은 제왕의 모습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최 여사와 지수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은 채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강민혁은 갤러리 관장이 허둥지둥 달려와 내미는 손을 가볍게 무시하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시선은 화려한 무대 위의 지수나 최 여사가 아닌 구석에서 유리 조각을 줍고 있는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비켜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서윤 앞에 멈춰섰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민혁은 서윤의 손에 들린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떼어내 수행원에게 넘기고 자신의 손수건으로 그녀의 손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는데 그 손길은 지극히 다정하고 소중한 것을 다루는 듯했다. 그는 서윤을 일으켜 세우며 낮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왜 내 약혼녀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지 설명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 목소리는 장내를 서늘하게 울렸다. 최 여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강 회장님, 이게 무슨 오해라도 있으신 것 같다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민혁의 차가운 눈빛 한 번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민혁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좌중을 향해 이 사람이 바로 한성그룹의 안주인이 될 내 아내 한서윤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서윤을 비웃던 지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공포로 일그러졌는데 그녀는 자신이 방금 누구를 모욕했는지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민혁은 비서실장에게 손짓하여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이 담긴 상자를 가져오게 했고 그 자리에서 서윤에게 걸쳐주며 그녀를 여왕처럼 변신시켰다. 민혁은 최 여사와 지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그동안 내 사람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다고 들었다며 비꼬았는데
그 말 속에 담긴 살기는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는 갤러리 관장을 돌아보며 이번 행사의 메인 스폰서로서 갤러리의 운영 방식과 직원 처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사죄했지만 민혁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냉정하게 돌아섰고 서윤의 손을 잡고 행사장 중앙으로 이끌었다. 서윤은 민혁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으며 방금 전까지 자신을 하녀 취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러움과 두려움 섞인 눈빛으로 자신을 우러러보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민혁과 함께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고 떨리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이번에 출품된 메인 작품의 복원 과정과 그 진정한 가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문적이고 식견 높은 해설은 좌중을 압도했고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히 재벌가의 시집가는 신데렐라가 아니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예술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수는 무대 아래 구석으로 밀려나 그 광경을 지켜보며 질투와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다. 민혁은 서윤의 발표가 끝난 뒤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유도했고 그 박수 소리는 서윤의 인생 재임하기 시작됨을 알리는 팡파르와도 같았다. 행사가 끝난 뒤 민혁은 서윤을 자신의 리무진에 태우기 위해 에스코트했는데 수많은 플래시 세례가 두 사람을 향해 쏟아졌다. 기자들은 한성그룹의 젊은 총수와 그의 숨겨진 약혼녀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지만 민혁은 서윤을 보호하듯 감싸며 짧은 목소리로 추후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말하고 차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서윤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민혁은 그런 그녀에게 수고했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서윤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갤러리와 망연자실해 있는 계모와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승리는 서윤에게 단순한 복수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지켜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닫게 된 계기였다. 그녀는 민혁을 바라보며 이 계약 결혼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서로에게 구원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민혁 역시 서윤의 강단 있는 모습과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지성에 매료되어 있었고 그녀를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여자로 의식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을 태운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가르며 질주했고 그들의 앞길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갤러리에서의 화려한 반격 이후 최 여사와 한지수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들의 악한 본성은 수치심을 도끼로 바꾸어 더욱 치밀한 음모를 꾸미게 만들었다. 그들은 한성그룹 내에서 강민혁의 독주를 견제하던 박전무와 은밀히 접촉하여 민혁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카드를 건네주었는데 그것은 서윤의 아버지가 과거에 남겼던 미공개 장부에 조작된 사본이었다. 박전무는 이 장부를 근거로 강민혁이 미술품 경매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 1면은 한성그룹 회장의 부도덕한 미술품 거래 스캔들로 도배되었고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속보가 뜨면서 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집무실은 빗발치는 전화와 임원들의 항의 방문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민혁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내부의 적과 외부의 원한이 결합된 조직적인 공격임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상대가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나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어 당장 반박할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민혁은 무엇보다 이번 스캔들에 서윤의 본가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서윤이 입게 될 상처와 대중의 비난을 우려하여 그녀를 해외로 피신시키려 했다. 그는 비서실장을 시켜 서윤에게 당장 출국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서윤은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제발로 회장실을 찾아왔다. 서윤은 민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탁자 위에 놓인 문제의 그림 자료와 장부 사본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혁을 향해 우리가 맺은 계약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파트너십이 아니었냐고 반문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조작된 장부 속 그림이 사실은 자신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본 적이 있는 위작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녀는 이 그림의 진위 여부만 밝혀낸다면 박 전무와 최 여사가 꾸민 모든 혐의를 뒤집고 그들을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윤은 한성그룹 지하 수장고에 보관된 문제의 그림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밤샘 작업에 돌입했는데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해 보였다. 그녀는 특수 조명과 현미경을 이용해 캔버스의 층을 분석하고 안료의 화학적 성분을 검사하며 그림 속에 숨겨진 위조의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민혁은 그런 서윤의 곁을 지키며 커피를 타주거나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는 등 묵묵히 조수 역할을 자처했는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전우애가 싹트기 시작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서윤은 덧칠된 물감 아래 숨겨져 있던 작가의 서명이 위조된 것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화학 반응을 찾아내고 환호성을 질렀다. 다음 날 열린 긴급 이사회에는 박 전무를 비롯한 반대파 임원들이 민혁의 해임을 요구하며 기세등등하게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살벌하기 그지없었다. 박 전무는 민혁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최 여사가 증인으로 참석해 거짓 눈물을 흘리며 민혁이 자신들을 협박했다고 위증을 하고 있었다. 민혁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자 이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해임안이 가결되려는 찰나 회의실의 문이 열리며 서윤이 당당하게 걸어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분석 결과 보고서와 실제 위작의 증거가 담긴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서윤은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문제의 그림이 17세기 진품이 아니라 1980년대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작임을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조목조목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캔버스 천의 탄소연대 측정 결과와 당시 사용되지 않았던 현대화학 안료의 검출 내역을 제시하며 이 그림을 진품으로 둔갑시켜 비자금 장부를 조작한 것이야말로 박 전무와 최 여사의 사기극임을 폭로했다. 서윤의 완벽한 논리와 명백한 증거 앞에 박 전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최 여사는 거짓말이 탄로나자 쥐구멍을 찾듯 고개를 숙였다. 이사들은 경악하며 박 전무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민혁은 서윤의 활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박 전무와 최 여사는 즉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신세가 되었다. 회의실을 끌려나가는 최 여사는 서윤을 향해 악담을 퍼부었지만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이것은 당신들이 자초한 인과응보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민혁은 이사들을 향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룹 내의 부패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투명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며 리더십을 재확인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빠져나간 텅 빈 회의실에 남은 두 사람은 긴장이 풀린 듯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혁은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를 와락 껴안았는데 이는 그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감정이 폭발한 것이었고 서윤 역시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서윤의 귓가에 고맙다는 말과 함께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무너졌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이며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존재가 되었는지 고백했다. 서윤은 민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자신 역시 민혁 덕분에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용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답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두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계약 관계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해주는 진정한 연인으로 거듭났음을 확인했다. 그날 밤 민혁과 서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지나간 폭풍 같은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민혁은 서윤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제안하며
기한이 정해진 결혼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진짜 부부가 되어달라고 정식으로 프로포즈했다. 서윤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잡았는데 그 맞잡은 손의 온기는 그 어떤 계약서보다 강력하고 영원한 약속을 의미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최 여사와 박 전무의 잔당들을 처리하고 갤러리와 그룹을 재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서윤은 민혁의 어깨에 기대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그 어떤 예술작품보다 아름답고 견고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혁은 서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내일은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미술관의 지하 수장고를 전면 개방하여 당신만의 보건연구소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사랑과 신뢰 그리고 능력을 바탕으로 맺어진 그들의 결합은 단순한 해피엔딩을 넘어 서로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완벽한 구원이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찬란한 아침이 이미 밝아오고 있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성북동 저택의 아침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 평소 고고한 척 위선을 떨던 최 여사의 비명과 고성이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집안 곳곳을 뒤지며 숨겨진 장부와 귀금속들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동안 최 여사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은 억울하다며 악을 써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이미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은 비닐팩에 담겨 증거물 상자로 들어가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다. 집 밖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취재진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재벌가 사모님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고 최 여사는 황급히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며 연행되었다. 한지수는 엄마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그녀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절망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재벌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수신 거부를 당하거나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돌아올 뿐이었다. 지수는 그제야 자신이 누리던 모든 인맥과 대우가 오로지 아버지의 배경과 엄마의 치맛바람 덕분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다. 그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져 앞으로 닥쳐올 가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는데 그것은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그녀에게는 감옥보다 더한 지옥이었다. 한편 한서윤은 갤러리 아르누보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당당하게 정문을 들어섰는데 그녀의 등장은 직원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를 무시하고 따돌렸던 큐레이터들과 직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고 관장실에 있던 전임 관장은 짐을 싸들고 도망치듯 빠져나가려다 서윤과 마주쳤다. 서윤은 그를 불러 세우지 않고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스쳐 지나갔는데 그 무관심은 그에게 해고 통지서보다 더 큰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서윤은 관장실의 명패를 쓰레기통에 쳐박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새로운 명패를 올려놓으며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되찾았음을 실감했다. 서윤은 갤러리의 인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능력이 있음에도 배경이 없어 차별받던 직원들을 대거 기용하고 부패에 연루된 자들을 가차없이 쳐내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단행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갤러리를 투명하고 실력 위주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진정한 리더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보복을 두려워했으나 서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일처리에 점차 마음을 열고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갤러리 아르누보는 서윤의 손길을 거쳐 과거의 오명을 씻고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강민혁은 그룹 내의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경영권을 확고히 다진 뒤 서윤이 일하고 있는 갤러리 관장실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그는 비서들이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작성했던 결혼 계약서를 꺼내 들었고 서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혁은 망설임 없이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버리며 이제 우리 사이에 종이 쪼가리에 적힌 조건이나 기한 따위는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휴지통에 버리며 이제부터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내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로서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서유는 민혁의 돌발 행동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의 뜻을 이해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는데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혁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며 자신 역시 계약 때문에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수줍게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깊은 포옹을 나누었는데 이는 그동안의 긴장과 오해를 모두 씻어내는 치유의 순간이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고 집무실안은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몇 달 뒤 한성그룹이 후원하고 한서윤이 총괄 기획한 대규모 미술보건센터의 개관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정재계의 주요 인사들은 물론 해외의 유명 미술관, 관계자들까지 참석한 이 자리에서 서윤은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호스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는 개회사에서 과거의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복원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자신의 철학이라고 밝히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민혁은 객석 맨 앞줄에 앉아 무대 위에서 빛나는 서윤을 바라보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행사가 끝난 뒤 이어진 리셉션 파티에서 민혁과 서윤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한 쌍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세기의 커플이라 칭송했고 과거의 악성 루머들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낡은 가십거리가 되어 사라졌다. 서윤은 샴페인 잔을 들고 민혁과 눈을 맞추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냐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민혁은 웃으며 그때는 당신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지만 지금은 당신에게 평생 잡혀 사는 것이 내 꿈이라고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지난 1년간의 파란만장했던 시간들을 회상했다. 서윤은 민혁의 어깨에 기대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악몽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의 곁을 지켜준 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민혁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당신이 나를 구원했듯이 나도 언제나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평온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는데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도 깊은 사랑의 대화였다. 서윤은 문득 생각난 듯 민혁에게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민혁은 그녀의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내일 일정은 모두 취소하라며 오늘은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남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윤은 못 이기는 척 다시 자리에 앉으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찬란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에필로그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갤러리 아르누보의 관장실에는 따사로운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다. 서윤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검토하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책상 한 구석에는 민혁과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과 곧 태어날 아기의 초음파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미소 짓게 만들었다. 비서가 들어와 다음 일정인 해외 미술관과의 협약식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자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킷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로비로 내려가자 입구에는 언제나처럼 강민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아무리 바빠도 서윤의 중요한 일정에는 반드시 동행하는 사랑꾼이 되어 있었다. 민혁은 서윤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그녀의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아이와 서윤에게 안부를 물었다. 직원들은 그들의 닭살 돋는 애정 행각에 익숙해진 듯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고 서윤은 민혁의 팔짱을 끼고 밖으로 나갔다. 쏟아지는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찬 발걸음을 옮겼고 그들의 뒷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아름다웠다.
한성그룹의 본가 저택은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차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오늘 첫 돌을 맞이한 강민혁과 한서윤의 아들 강도진이 있었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도진의 돌잔치는 호텔 연회장이 아닌 자택의 넓은 정원에서 프라이빗 가든파티 형식으로 치러지고 있었는데 이는 가족 간의 시간을 중요시하는 서윤의 뜻이 반영된 결과였다. 평소 냉철하고 빈틈없는 카리스마로 임직원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강 회장은 오늘만큼은 아들을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평범한 아들 바보가 되어 하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아기가 혹여나 불편해할까봐 수시로 기저귀를 확인하고 넥타이가 아기의 얼굴에 닿지 않도록 신경 쓰는 등 그야말로 팔불출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윤은 2층 테라스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는데 그녀는 출산 후 복귀하여 더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행복 또한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단아한 한복은 한국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갤러리 아르누보의 전속 디자이너가 그녀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이었으며 그녀의 우아한 자태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서윤은 지난 1년간 민혁과 함께 겪어낸 수많은 시련과 기쁨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배웠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다. 돌잔치의 하이라이트인 돌잡이 행사가 시작되자 정원에는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감돌았고 사회자는 흥을 돋우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테이블 위에는 판사봉, 청진기, 마이크, 명주실, 그리고 붓과 벼루 등 다양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는데 민혁은 내심 아들이 경영자의 상징인 마패나 돈을 잡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그는 아기에게 은근슬쩍 돈다발 쪽을 가리키며 헛기침을 했지만 서윤은 그런 남편의 유치한 행동을 장난스럽게 흘겨보며 아기가 원하는 것을 집게 내버려 두라고 신호를 보냈다. 도진은 똘망똘망한 눈으로 물건들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엉금엉금 기어가 망설임 없이 붓을 덥석 집어들었고 좌중에서는 환호성과 탄식이 교차했다. 민혁은 잠시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호탕하게 웃으며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말하며 아들을 번쩍 들어올려 볼에 입을 맞추었다. 그는 하객들을 향해 내 아들이 엄마를 닮아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지닌 것 같다며 훗날 한성그룹의 문화예술 사업을 이끌어갈 제목이 될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서윤은 붓을 쥐고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자신의 재능이 아들에게 이어졌다는 기쁨과 함께 아이가 자신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한 예술가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다가가 아기의 손에 들린 붓을 함께 잡아주며 우리 가족의 미래를 아름답게 그려나가자고 속삭였다. 파티가 무르익어가자 서윤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정원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휴식을 취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클래식 선율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 그때 비서실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 여사와 지방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지수의 근황이 담긴 보고서였는데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비서실장에게 돌려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악연에 얽매여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으며 그들이 죗값을 치르는 동안 자신은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용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민혁이 서윤을 찾아 두리번거리다 벤치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와 쇼를 덮어주며 밤 공기가 차니 감기 들겠다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는 서윤의 옆에 나란히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는데 그 손길에서
묵직한 가장의 책임감과 깊은 애정이 느껴졌다. 서유는 민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과 도진이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흑백 사진처럼 삭막했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민혁은 서윤의 이마에 키스하며 당신이 내 세상에 색을 입혀주었으니 나는 평생 당신이라는 작품을 지키는 액자가 되어주겠다고 로맨틱하게 화답했다. 그날 밤 잠든 아기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곤소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혁은 도진이가 크면 함께 유럽의 미술관 투어를 가자고 제안했고 서유는 갤러리 지하에 어린이들을 위한 예술체험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두 사람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세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평온한 풍경은 한편의 완성된 명화처럼 아름다웠다. 시간이 흘러 도진이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갤러리 아르누보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고 서유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보건 전문가이자 존경받는 경영인으로 우뚝 섰다. 민혁 역시 한성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아들과 함께 미술관 나들이를 가는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갤러리 정원에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도진과 그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민혁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캔버스에 담고 있는 서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완벽한 행복의 초상화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인생이라는 캔버스에는 때로는 어두운 색이 칠해질 수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붓으로 덧칠하면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운 걸작이 탄생한다는 것을